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에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에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성장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있는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또한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인데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며 체내에 중금속과 독성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부정맥, 심장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 하시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가 참 귀찮으시죠?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의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에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올려들고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최근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함께 드시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에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되어 기력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의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치즈의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 범벅인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자체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여 소화를 더 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 있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계피가루를 대체 수박과 어떻게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입니다. 물 200ml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빨간색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싹 제거해줍니다.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준답니다. 라이코펜이 풍성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한답니다.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까지 싹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대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 드셔도 되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됩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버리시나요? 앞으로는 수박씨도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입니다. 리놀렌산은 뇌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줍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까지 있습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잘 씻어 말린 뒤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의 빨간 부분만 드시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에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뀌어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 붓기 제거, 독소 배출에 효능이 탁월한 것입니다.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 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어 혈관이 넓어진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가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서 피클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아서 얇게 썰거나 갈아서 얼굴팩을 해주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주고 수분까지 보충해줍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의 진정 효과가 훌륭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 좋으며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은 피부 보습 효과와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수박에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아르기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피로 해소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체 중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면역력도 강화해 주는데요. 수박에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감기, 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지방 분해 및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나 과로로 인한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식품화학지식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막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에서 GMPT 스튜디오라고 하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편이에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면 체중에 대한 조절이 잘 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 근육의 감소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량의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먹었지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니 살이 좀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뱃살이 진짜 안 빠지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뱃살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 중년의 뱃살은요,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복부 쪽을 보면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장기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내장 지방은요,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독성에 대한 물질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지방 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대사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지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전환이 빠른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흰쌀밥이 있을 것이고요. 흰색으로 된 빵도 있을 것이고요. 식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침에 많이들 드시는 시리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원료로 해서 복합 탄수화물 개념으로 시리얼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 시리얼은 오전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는데 진짜 그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회원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인데 뭘 먹느냐라고 하냐면 저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 자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세포가 있을 겁니다. 좋은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재생산시키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사라지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대한 기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장 지방을 빼내는 데에도 좀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하지 않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식습관 때문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끼를 드셔온 분한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 간헐적 단식을 할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새끼를 드시던 분께 갑자기 앞으로 2끼만 드세요. 저희는 이제 8시간 동안만 먹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복 시간이 그분께는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이유는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익숙하다면 그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시도와 동시에 내가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끼 정도의 식사를 구성하시고 3끼를 좀 건강하고 영양소가 좀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끼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뱃살 빼는 데 있어서는? 첫 끼는 꽤나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을 저희는 첫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끼를 어떤 것을 먹게 되냐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온 이러한 혈당은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런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은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컨디션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혈당 자체를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음식들은 보통은 복합 탄수화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질의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전에 식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니 정제 탄수화물 쪽은 배제를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미밥,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빵, 이런 것도 조금은 탄수화물군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이제 오트밀이 있습니다. 오트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삶은 계란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드시면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좀 얹으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샤브샤브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좋나요? 밖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샤브샤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은 음식이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재료를 놓고 보면 됩니다. 좋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양질의 고기와 혹은 해산물을 저희가 양껏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또한 충분하게 섭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죠. 고기를 데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이 조금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육수에다가 넣어서 또다시 건져서 먹게 됩니다. 채소는요, 정말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채소 자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쪄서 먹거나 아니면 데쳐 먹거나, 샤브샤브는 또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희가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님만의 꿀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맑은 육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샤브샤브라고 칭하고 허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맑은 육수가 아닌 다른 육수를 선택하게 되면 나트륨의 함량도 너무 높고요, 열량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다이어트 음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맑은 육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소스를 좀 찍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간장 소스 외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간장은 드셔도 되지만 간장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다면 와사비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뱃살에 대해 고민을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뱃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방 자체는요,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늦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간단하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